진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갈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스카이 라운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부의 현신들로 가득 찼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저명한 오케스트라의 부드러운 선율, 그리고 성공한 자들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 모든 것의 정점에 냉정하고 오만한 CEO 강태준이 서 있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진성을 반석 위에 올린 그는 방금 전 또 하나의 적대적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참이었다. 그의 검은 턱시도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아첨과 경외의 시선들을 무감각하게 받아 넘겼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당연한 결과일 뿐 감흥을 느낄 만한 일이 되지 못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숫자와 결과, 그리고 완벽한 통제에 있었다. 정계의 거물이 다가와 악수를 청할 때도, 경쟁사 회장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축하를 건넬 때도 태준의 표정은 가면처럼 변함이 없었다. 그는 이 연회장의 왕이었고, 왕은 사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그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그가 밟고 선 거대한 왕국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연회장 구석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단정한 실루엣이 그의 시야에 걸렸다. 드레스 코드가 무색하게 심플한 네이비색 비즈니스 수트를 입은 여자. 그녀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행사장 스태프에게 무언가를 조용히 지시하고 있었다. 태준은 처음에는 그저 이 완벽한 파티의 사소한 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자가 고개를 돌려 측면을 보이는 순간 태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공중에서 멈췄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감각. 시간의 흐름이 비현실적으로 느려졌다. 윤서연, 6년 전 그의 어머니신 회장에 의해 처참하게 찢겨나갔던 이름. 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혹은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기는 척 외면했던 유일한 여자.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그녀의 모습은 6년 전과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다. 풋풋하고 여렸던 대학생 인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굳은 의지가 담긴 눈매와 세상의 풍파를 겪어낸 듯한 차분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듯한 견고한 방어막을 두른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서연이 아니었다. 태준은 자신에게 다가오던 국회의원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이 오직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이 화려한 파티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슴재단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윤서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진성그룹이 오늘 밤 거액을 기부하기로 한 바로 그 비영리 단체였다.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그녀의 의도적인 접근인가?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담담했다. 그녀는 태준이 있는 중앙무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다고 자부했던 얼굴이었다. 아니, 억지로 잊으려 했던 얼굴이었다. 그녀를 버린 것은 자신이었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믿었다. 진성의 후계자로서 감정은 사치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등장을 목격한 순간 그가 애써 쌓아 올린 통제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애써 무시하는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스태프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린 뒤 태블릿을 가방에 챙겨놓고는 망설임 없이 연회장 출구로 향했다. 마치 이곳의 공기조차 견디기 힘들다는 듯이. 그녀는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자리를 뜨려는 참이었다. 그 모습에 태주는 참을 수 없는 조바심을 느꼈다. 이대로 그녀를 다시 놓칠 수는 없었다. 그는 곁에 있던 비서에게 짧게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는 주변의 당황스러운 시선들을 뒤로 한 채 그녀를 뒤따라 나갔다. 화려한 연회장을 벗어나자 대리석으로 마감된 거대하고 적막한 로비가 나타났다. 파티장의 소음이 멀리서 웅궁거릴 뿐 이곳은 차갑도록 조용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태주는 구두굽 소리를 죽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몇 걸음 뒤에서 멈춰 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6년 만에 재회였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평소의 냉정한 목소리를 끄집어내려 애썼다. 윤서연 씨, 그 목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었다. 그녀는 숨을 짧게 들이마셨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마치 유령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태주는 다시 한번 불렀다. 오랜만이군, 윤서연. 그제야 서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아니, 차가웠다. 그녀는 태준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불쾌한 불청객을 대하듯 바라보았다. 강태준 전무님. 아니, 이젠 대표이사님이시군요. 실례지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6년 전 그의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애원하던 여린 여자는 없었다.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분노, 원망, 혹은 최소한의 당황이라도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직장인처럼 굴었다. 여긴 어쩐 일이지?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나갔다. 보시다시피 일 때문에 왔습니다. 저희 재단에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서연은 짧게 목례를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태주는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로비 한쪽 기둥 뒤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뛰어나왔다. 아이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엄마, 나 다녀왔어. 저기 누나랑 화장실 갔다가. 아이는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제잘거리며 서연의 다리를 껴안았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태준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모든 상황이 1초 만에 벌어졌다. 태준의 시선은 서연에게서 아이에게로, 그리고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다. 6년, 그가 그녀를 떠나보낸 시간. 태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니, 아닐 것이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엄마라니, 결혼했나? 그가 바보 같은 질문을 내뱉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낯선 남자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이상했는지 서연의 뒤로 숨으려다 말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그리고 아이는 강태준을 올려다보았다. 태준의 시선이 아이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시간은 이제 흐름을 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춰버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아이의 얼굴. 다른 부분은 서연을 닮았을지 몰라도 그 눈만큼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 자신의 눈이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그 특유의 눈매. 그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던,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진성과 특유의 그 눈동자였다. 5살배기 아이가 가질 수 없는 깊고 서늘한 눈빛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아이는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태준에게는 그것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난 6년간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의 성공, 그의 오만함, 그의 철저한 통제력, 그의 왕국,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아이의 눈빛 하나에 산산조각 났다. 내 아이, 그 단어가 그의 뇌를 마비시켰다. 6년 전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버렸다. 아니, 그의 어머니가 그녀를 내쫓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서연은 태준의 표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가리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태준을 쳐다보았다. 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을 누군가 맨손으로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슬픔도 아닌 오직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절박한 방어 본능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강태준은 자신이 지난 6년간 얼마나 괴물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미안하다는 말은 이 거대한 죄악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했다. 돌아와 달라는 말은 염치조차 없었다. 그의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못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오만한 CEO는 그 순간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과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의 무게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에리딩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서연은 아이를 안아들고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녀는 닫힌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그녀는 보았다. 강태준이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오만한 남자가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힘없이 무릎을 꿇는 것을. 그는 마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아이가 사라진 빈 공간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윤서연은 무너지는 다리를 애써 버텼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6년. 강태준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던 6년이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하필이면 오늘, 하필이면 이곳에서 그와 마주칠 줄이야. 그녀는 민호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이의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다. 민호야, 우리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오늘 엄마 일찍 끝나서 신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누구야? 왜 울려고 그랬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아니야, 그냥 엄마 아는 분인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놀랐나 봐. 민호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서연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로비를 가로질러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애는 듯 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고 행선지를 외쳤다. 기사님, 아무데나 일단 이 근처에서 최대한 멀리 가주세요. 그녀는 뒷좌석에 무너지듯 기댔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시 도망쳐야 했다. 그리고 그의 무서운 어머니가 민호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서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한편 스카이 라운지의 텅 빈 로비. 강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닫힌 엘리베이터 문은 마치 그의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킨 거대한 단두대처럼 느껴졌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니, 이미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다. 내 아이,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광란처럼 맴돌았다.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가 지난 5년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존재조차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6년 전 어머니신 회장이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것이 진성의 후계자로서 옳은 선택이라 스스로를 세뇌했다. 대표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다들 대표님을 찾습니다. 김 비서가 파티장에서 급히 달려나오다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만한 남자 강태준이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을 응시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니.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냉정한 CEO의 그것이 아니었다. 분노, 상실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 뒤엉켜 이글거리고 있었다. 김 비서.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당장 내 모든 스케줄 취소해. 그리고 사람 시켜서 윤서연, 6년 전 진성 인턴이었던 윤서연의 모든 것을 알아내. 지금 당장 6년 전 오늘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어디서 뭘 했고 누굴 만났는지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다. 그의 명령에 김 비서는 감히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즉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파티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발목 잡힌 길 잃은 짐승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조명이나 아첨이 아니었다. 오직 어둠과 6년 전의 진실이었다. 그가 애써 외면했던, 그리고 오늘 그의 심장을 꿰뚫어버린 그 진실. 6년 전 여름. 강태준은 막 전무로 승진하여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그때에도 진성의 얼음 심장으로 불렸다. 냉철한 판단력, 무자비한 추진력. 그에게 인간적인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그룹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할 생각이었다. 그의 계획에 사랑이나 연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적어도 윤서연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녀는 경영지원팀의 평범한 여름 인턴이었다. 수많은 인턴 중 하나. 하지만 태준은 유독 그녀에게 시선이 갔다. 야근을 하던 어느 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 늦은 시간까지 끙끙대며 보고서를 수정하던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기척도 모르고 일에 몰두해 있었다. 그렇게 해서는 밤새도 못 끝낼 텐데. 그의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의자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했다. 그녀의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주었다. 그 만남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아무도 모르게 만나는 회사 비상계단, 퇴근 후 들르는 허름한 포장마차, 주말의 짧은 드라이브. 태준은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재벌가의 딸들과의 정략적인 만남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서연의 순수함,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신을 강 전무가 아닌 그저 한 남자로 바라보는 그 솔직한 눈빛에 그는 무장해제되었다. 서연은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가면을 벗고 쉴 수 있는 안식처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왕국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짧았다. 서연은 자신의 몸에 찾아온 변화를 감지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이였다. 강태준의 아이. 그녀는 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가 기뻐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라고 믿었다. 용기를 내어내 그에게 말하기로 결심한 날, 그녀는 태준 대신 그의 어머니, 신명희 회장의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회장님께서 윤서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신 회장의 집무실은 태준의 사무실보다 더 높고 더 넓었으며 더 차가웠다. 방 안의 모든 가구는 그녀의 권위를 대변하듯 위압적이었다. 신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티끌만한 온기도 없었다. 앉아요, 윤서연 양. 우리 태준이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어.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손을 마주 잡았다. 신 회장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이건 내 성의 표시야. 그리고 이건 유학 수속 서류.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주지. 서연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전무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신 회장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사랑, 우리 태준이가 그런 감정에 휘둘릴 아이로 보이나? 서연 양처럼 똑똑해 보이는 아이가 왜 이렇게 순진할까? 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태준이는 진성을 이끌어야 할 아이야. 너 같은 얼룩은 태준이의 앞길에 방해만 될 뿐이야.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뱃속에 그걸로 내 아들 발목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신 회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그 아이, 내 손주로 인정받을 일은 절대 없어. 조용히 이 돈 받고 떠나. 내 가족들, 내 미래, 전부 망가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신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협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전무님의. 신 회장은 역겹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그 아이로 내 아들을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헛수고야. 그녀는 책상 위에 신문 하나를 서연에게 던졌다. 한 면에는 강태준 전무와 태강그룹 막내딸의 약혼설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태준이는 곧 결혼해. 네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이 돈 안 받겠다면 좋아. 하지만 당장 내 아들 앞에서 사라져. 만약 네가 다시 한번 태준이 앞에 나타나거나 그 아이의 존재를 입 밖에 내는 날엔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널 없애버릴 테니까. 내 말 명심해. 그날 서연은 도망쳤다. 신 회장의 협박, 그리고 태준의 약혼 기사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그녀는 태준에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했다. 그 역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가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리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태준은 어머니로부터 서연이 거액의 돈을 받고 유학을 핑계로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진 서연의 행방과 그저 돈이 목적이었던 가벼운 아이라는 어머니의 거듭된 말에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쪽을 택했다. 그는 배신감에 몸서리쳤고 그 상처를 냉혹함이라는 갑옷으로 덮어버렸다. 다시 현재 태준의 펜트하우스. 동이 트기 시작한 창밖을 배경으로 태준은 밤새 도착한 보고서들을 읽고 있었다. 김 비서가 가져온 자료에는 윤서연의 지난 6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숨어들었다. 그곳의 작은 병원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식당 서빙, 번역 아르바이트. 민호를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녀의 통장 내역은 처절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6년 전 신 회장이 건넸다는 거액의 돈이 입금된 흔적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속았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오만함에 속았다. 그녀는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쫓겨난 것이었다. 그와 그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신 회장이었다. 태주는 차가운 분노가 심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나다 태준아. 방금 보고 받았다. 어젯밤 로비에서 그 애를 만났다면서 6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 천박한 애 때문에 네가 이성을 잃었다고. 신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 애, 감히 내 손주를 무기 삼아 다시 나타난 개로구나. 내가 6년 전에 분명히 경고했는데. 태주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어머니, 걱정 마라. 이번에는 뿌리째 뽑아버릴 테니 감히 진성의 이름을 더럽히려 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넌 내 자리를 지키는 데나 집중해. 신 회장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태주는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다.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다. 그 아이가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가 직접 움직여야 했다. 신 회장과의 통화가 끊긴 후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는 지독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박살난 휴대폰의 잔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목소리, 이번에는 뿌리째 뽑아버릴 테니.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지난 30여 년간 신 회장은 자신이 한 말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진성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6년 전 서연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태주는 더 이상 6년 전에 무기력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진성의 왕이었다. 김비서, 태준이 인터폰으로 소리쳤다. 몇 분 차에 되지 않아 김비서가 예비용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다. 윤서연 씨 거주지 파악됐나? 네 대표님, 현재 서울 외곽의 한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5살 아들 윤민호 군과 단둘이. 태주는 김비서의 보고를 손짓으로 막았다. 그 빌라 보안 상태는? 솔직히 전혀 보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경비원도 따로 없는. 태주는 눈을 감았다. 자신의 아들이 진성그룹 후계자의 핏줄이 그런 무방비한 곳에서 6년 가까이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동시에 신 회장의 손길이 당장이라도 그곳에 뻗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당장 그 빌라 근처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를 알아봐. 학군, 환경, 모든 것이 최고여야 해. 당장 사들여 윤서연 씨 명의로 이전해. 김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대표님, 윤서연 씨가 받을 내 이름으로 하지 마. 신 회장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 차명으로 진행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안에 그녀와 아이를 그곳으로 옮겨야 해. 태주는 평생을 통제와 계획 속에서 살아왔다. 지금 이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은 그가 가장 잘하는 것, 즉 돈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그것이 서연에게 얼마나 오만하게 비칠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단지 그녀와 아이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태준이 덧붙였다. 국내 최고 백화점 VIP 서비스에 연락해. 5살 남자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서 그 빌라로 보내. 옷, 장난감, 책, 음식, 최고급으로. 부족하지 않게, 아니 넘칠 정도로 보내. 그는 자신의 아들이 단 하루라도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다는 사실을 보상받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서투른 첫 번째 속죄 방식이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낡은 빌라의 작은 방에서
밤을 꼬박 새운 채 민호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충격으로 그녀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민호는 다행히 금세 잠들었지만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강태준,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들은 지옥의 문지기들이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디로? 한국 땅 어디에도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6년 전의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목숨, 민호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현관문 인터폰을 확인했다. 누구세요? 화면에는 고급스러운 유니폼을 입은 백화점 직원들과 그 뒤로 줄지어선 배달 트럭들이 보였다. 윤서연 고객님 맞으십니까? 주문하신 물품 배달 왔습니다. 주문이요? 전 아무것도...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직원들은 물건이 많아서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라며 막무가내로 상자들을 들고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좁은 거실은 백화점 로고가 찍힌 거대한 상자들로 가득 찼다. 로봇 장난감, 최고급 아동복, 원목 교구 세트, 전집 동화책. 서연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다. 잠에서 깬 민호가 거실로 나오더니 눈앞에 펼쳐진 장난감 산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산타 할아버지가 미리 오셨어? 바로 그때 마지막 상자를 내려놓은 직원이 서연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J홀딩스 명의로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졸딩스, 강태준이 개인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페이퍼 컴퍼니.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거 다 가져가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고객님, 이미 필요 없다고요. 당장 다 가지고 나가세요. 그녀의 날카로운 외침에 민호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민호를 끌어안으며 배달 직원들을 노려보았다. 누가 보냈는지 알아요. 당장 보낸 사람에게 돌려보내요. 우린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직원들이 당황하며 물건을 다시 수습해 나가는 순간 이번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강태준 대표이사의 법무팀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윤서연 씨,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보안에 너무 취약합니다. 한남동 최고급 아파트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바로 옮기시죠. 이것은 명예 이전 서류입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집, 차 그리고 생활비가 입금될 통장까지. 서연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변호사의 얼굴 위로 흩날렸다. 이게 당신들 방식인가요? 6년 전에는 내쫓더니 이제는 돈으로 3장을 사주겠다. 강태준 씨에게 똑똑히 전해요. 나와 내 아들은 당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6년간 당신 없이도 우린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세요. 그녀는 변호사의 면전에 대고 현관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문에 기댄 그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같은 날 오후,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는 명예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보낸 물품들은 전부 반송 처리되어 현재 본사 1층 로비에 쌓여 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로비에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 회장님 귀에도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태준은 마른 세수를 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거절당하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돈.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런데 그 무기가 그녀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무언가를 거절당해 본 적이 없었다. 원하는 것은
언제나 손에 넣었다. 하지만 윤서연은 달랐다. 6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서투른지 깨달았다. 그는 기업을 사고 파는 법은 알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은 몰랐다. 그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원하는 게 뭘까? 돈이 아니라면 대체? 그는 중얼거렸다. 김비서는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태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운전기사도 마다하고 직접 차를 몰았다. 그의 검은색 세단이 서연이 사는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차 안에서 몇 시간이고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해가 질 무렵 빌라 입구에서 서연과 민호가 손을 잡고 나왔다. 근처 놀이터에 다녀오는 길인 듯 민호의 손에는 작은 모래삽이 들려 있었다. 민호가 제잘거리며 웃자 서연도 지친 얼굴이지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태주는 그 평범한 모자, 무지어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저 속에 자신의 자리가 있어야 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구두 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즉시 민호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또 무슨 짓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그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보낸 건 위험해서 그랬어. 여긴 안전하지 않아. 신 회장님이. 서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위험해요?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린 안전했어요. 6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릴 찾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안전을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녀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당신 어머니가 무서워서 이러는 거라면 그냥 우리 모르게 좀 해줘요. 당신의 그 거창한 보호가 우릴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민호는 내 아들이기도 해. 태준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이라도 하시겠다? 돈으로 집 사주고 장난감 사주면 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6년간 민호가 아파서 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민호가 처음 아빠라는 단어를 물어봤을 때 당신은 누구와 저녁을 먹고 있었죠? 서연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강태준 씨, 당신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그냥 지금처럼 모른 척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줘요. 그게 당신이 민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에요.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고 빌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태주는 깨달았다. 그가 쌓아 올린 돈과 권력의 성벽은 그녀가 지난 6년간 홀로 쌓아 올린 고통과 분노의 벽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진성그룹 본사 1층 로비는 거대한 장난감 가게의 전시장으로 변해 있었다. 강태준 대표가 보낸 그리고 윤서연이라는 미지의 여인에 의해 거절당한 최고급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출근하는 직원들은 감히 소리내어 말은 못했지만 수군거리는 시선과 호기심 어린 속삭임이 로비를 가득 메웠다. 이 굴욕적인 광경은 당연히 신명희 회장의 귀에도 즉각 보고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서 차가운 침묵 속에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잘 관리된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찻잔을 내려놓는 손길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6년 전 벌레처럼 밟아 쫓아냈던 계집애였다. 감히 돈을 거절하고 이제는 아이를 방패 삼아 제 아들 강태준을 흔들려 하고 있었다. 어젯밤 로비에서의 추태, 그리고 오늘 아침 로비의 이 수치스러운 전시까지. 신 회장은 윤서연을 단순한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해온 진성 왕국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강태준이 그깟 감정 노름에 휘둘려 그룹의 후계 구도를 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비서를 불렀다. 세움재단, 우리가 이번에 후원하기로 한 곳 맞지? 이사장에게 연결해. 신 회장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부드러웠다. 이사장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진성에서 이번 자선기금 집행에 대해 재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이사장은 사색이 되었다. 회장님, 그게 무슨... 글쎄요. 저희의 고귀한 뜻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직원들을 고용하는 단체에 쓰이는 것을 원치 않아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신 회장은 특정 이름을 거론할 필요도 없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재단 내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진성의 모든 후원은 즉각 중단될 겁니다. 그날 오후 윤서연은 재단 이사장실로 불려갔다. 그녀는 이미 로비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던 참이었다. 이사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감히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윤 팀장, 정말 미안하게 됐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위에서 압력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진성그룹에서 윤 팀장을 해고하지 않으면 후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네. 우리 재단 예산의 70%가 진성에서 나와. 자네 한 명 때문에 수백 명의 아이들 지원을 끊을 수는 없지 않겠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강태준, 그가 보낸 선물을 거절하자마자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인가? 아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강태준의 방식이 아니었다. 이건 훨씬 더 교활하고 무자비했다. 이건 신 회장의 방식이었다. 이사님,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알아. 나도 안다고. 하지만 어쩌겠나. 일단 무기한 정직 처리하겠네. 사실상의 해고지. 미안하네, 윤 팀장. 정말 미안해. 서연은 텅 빈 책상을 정리하며 빌딩을 나섰다. 6년간 악착같이 버텨온 삶의 기반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두려웠다. 당장 다음 달 월세는 민호의 유치원비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녀가 절망감에 휩싸여 빌라 계단을 오르던 때였다. 낡은 빌라 입구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칠흑같이 검은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강태준의 스포츠카와는 다른 중후하고 위압적인 차였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신명희 회장이 우아한 자태로 내렸다. 6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오만하고 차가운 아름다움이었다. 신 회장은 서연의 낡은 빌라를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6년 만이네. 여전히 분수를 모르는 건 똑같구나. 서연은 민호가 아직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하며 신 회장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무슨 용건이시죠? 내 아들이 보낸 쓰레기들을 잘 돌려보냈더군. 분수에 맞지 않는 선물에 혹할 줄 알았는데 머리는 좀 컸나 봐. 아니면 더 큰 걸 노리는 건가? 신 회장이 비웃었다. 내 아들을 흔들고 감히 내 손주를 이용해서 진성을 넘보겠다. 6년 전에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성이고 뭐고 관심 없어요. 제발 우리 모자 좀 내버려 두세요. 직장까지 빼앗아 가야만 속이 시원하셨어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분노가 두려움을 집어삼켰다. 신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시끄러운 건 여전하군. 좋아, 본론만 말하지. 그녀는 비서에게서 2개의 봉투를 받아들었다. 하나는 두툼했다. 여기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의 돈이 들어있어. 그리고 이건 캐나다든 호주든 네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 가는 1등석 비행기 표다. 그녀는 봉투를 서연의 발 앞에 던졌다. 이걸 받고 오늘 밤 당장 떠나. 다시는 이 땅에 발 디딜 생각 말고 죽은 듯이 살아.
그 아이,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네 마음대로 키워. 이게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서연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신 회장의 미간이 처음으로 좁혀졌다. 필요 없어? 그럼 이건 어떨까? 신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두 번째 봉투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던지지 않았다. 네가 거절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그녀는 봉투를 천천히 열어 사진 몇 장을 꺼내 서연의 얼굴에 뿌렸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민호를 키우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모습, 민호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을 때 지쳐 잠든 서연의 모습, 그리고 오늘 재단에서 쫓겨나듯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난 6년간의 내 처절한 기록이야. 아주 인상적이더군. 신 회장이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서연의 숨을 막히게 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 심지어 방금 직장에서 쫓겨났지. 경제적 능력이 전무해. 이런 여자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까? 서연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손주 내가 데려와야겠다. 너 같은 여자 밑에서 자라게 둘 수는 없지. 신 회장이 서늘하게 웃었다. 당장 친자 확인 소송부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동시에 네가 아이를 방임하고 학대했다는 증거들을 수집할 거야. 돈이면 뭐든 만들 수 있거든. 넌 양육권을 빼앗기고 평생 네 아이를 볼 수 없게 될 거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의 아이를 낳은 대가야. 민호를 빼앗아가겠다. 그 말은 서연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공포의 스위치를 눌렀다. 그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6년 전 홀로 병원에서 출산의 고통을 겪던 순간이 떠올랐다. 민호의 작은 손을 잡고 수없이 밤을 새웠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저 여자에게 자신의 전부인 민호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절망적인 공포가 모든 것을 불태우는 거대한 분노로 변했다. 서연은 떨림을 멈췄다. 그녀는 신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6년 전의 울보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였다. 당신은 정말 괴물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발치에 떨어진 돈 봉투와 비행기표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신 회장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그것들을 반으로 찢어 갈겼다. 신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네가 지금 무슨... 내 직장을 빼앗아도 좋아요. 내 명예를 더럽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아들 민호는 안 돼요. 서연이 찢어진 종이 조각을 신 회장의 얼굴에 던졌다. 민호는 내 목숨이에요. 당신이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대는 순간 나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술 거예요. 감히 네가 뭘 어쩌겠다고. 당신의 아들 강태준, 그리고 당신이 평생을 바친 진성.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권력의 화신 앞에서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6년간 입을 다물고 살았는지 알아요? 내 아들에게 당신들 같은 괴물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민호를 건드린다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진성의 추악한 후계자 스캔들, 비인간적인 당신의 만행. 내가 모든 걸 걸고 당신의 왕국을 지옥으로 만들겠어요.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신 회장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발밑에 있어야 할 존재에게서 살해가 담긴 위협을 받았다. 그녀는 분노로 입술을 떨었지만 서연의 눈빛에서 그것이 빈말이 아님을 읽었다. 어리석은 것,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넌 곧 알게 될 거다.
신 회장은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채 올라탔다. 세단이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여자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버렸다. 한편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차가 한 대 더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서연의 집 근처에 몰래 배치해둔 보안팀으로부터 신 회장의 차가 나타났다는 긴급 보고를 받고 미친 듯이 달려왔다. 하지만 그는 감히 나설 수 없었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서연의 분노는 그에게로 향할 것이고 어머니의 의심은 확신이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이 몰래 설치한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내가 데려와야겠다. 양육권을 빼앗기고 어머니의 잔인한 목소리가 그의 귀를 후벼 팠다. 그리고 그는 들었다. 민호는 내 목숨이에요. 당신의 왕국을 지옥으로 만들겠어요. 서연의 절박하고도 단호한 선언을. 태주는 운전대를 부서져라 내리쳤다. 피가 손등을 타고 흘렀다. 그가 서연을 보호하려 했던 서투른 시도들이 오히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어머니가 움직인 것은 자신이 서연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모든 지옥은 자신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폭주를 막아야 했다. 설령 그것이 어머니와의 전면전을 의미한다 해도 강태준은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서연이 위태롭게 빌라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신 회장의 차가 남긴 배기가스 냄새가 아직도 공기 중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경호팀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양육권을 빼앗겠다. 내가 아이를 방임하고 학대했다는 증거. 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그의 고막을 찢고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가 지난 6년간 외면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묵인했던 어머니의 잔인함이 이제 칼끝을 돌려 그의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를 겨누고 있었다. 그가 서연에게 보냈던 서투른 속죄의 시도들, 그 비싼 아파트와 산더미 같던 장난감들.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사자의 우리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이었다. 자신의 움직임이 어머니를 자극했고 잠자던 괴물을 깨웠다. 민호는 내 목숨이에요. 서연의 절박한 외침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벼랑 끝에 몰린 어미 짐승처럼 자신의 전부를 걸고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태주는 알았다. 서연의 용기는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성벽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라는 것을. 태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운전대를 돌려 그룹 본사가 아닌 평창동에 있는 본가 벤지아로 차를 몰았다. 그가 회장이 된 이후로는 거의 찾지 않았던 신명희 회장의 왕국이자 그의 어린 시절을 가둔 감옥이었다. 차가 육중한 철문을 통과하자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과 고풍스러운 한옥이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의 공기는 늘 차갑고 모든 것이 신 회장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태주는 엔진 소리가 채 멎기도 전에 차에서 내려 폭풍 같은 기세로 안채로 향했다. 신 회장은 거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 낡은 빌라 앞에서 추악한 협박을 내뱉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녀의 표정은 고요한 호수 같았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네가 여길 다 오고. 태주는 그녀의 맞은편에 서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찻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울렸다. 신 회장은 깨진 찻잔 조각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네가 이성을 잃고 버린 수치스러운 짓을 수습하는 중이었다. 감히 내 아들을 홀려
그룹을 위태롭게 하려는 그 천박한 것에게 본분을 알려준 것뿐이다. 천박하다고요? 태준이 기가 막힌 듯 되물었다. 6년간 제 아이를 홀로 키우며 버텨온 여자입니다. 어머니가 돈으로 짓밟으려 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감히 양육권을 빼앗겠다는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신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아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냉혹한 분노가 어렸다. 그깟 아이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참이냐. 네가 그 계집에게 흔들리는 순간 너의 약점이 만천에 드러나는 거다. 태강그룹과의 혼사도 네가 그 아이 때문에 망쳤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 그 아이는 진성의 수치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네 손으로 직접 처리했어야 해. 태주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6년 전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윤서연이 거액의 돈을 받고 유학을 핑계로 떠났다고. 그저 돈이 목적이었던 가벼운 여자라고 하셨죠. 신 회장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조사했습니다. 6년 전 어머니가 한 모든 짓을요. 그는 신 회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찻상 위로 드리워졌다. 그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도. 어머니는 절 속이셨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내 아이를 가진 여자를 그렇게 비참하게 내쫓으신 겁니다. 이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권위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순간이었다. 신 회장은 아들의 그을린 눈을 마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네가 감히 네 어미를 심판하려는 개냐. 신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 모든 건 진성을 위한 거였다. 너를 위한 거였어. 너는 완벽한 후계자가 되어야 했고 그 얼룩이 아닙니다. 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지른 짓은 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머니의 뒤틀린 통제욕일 뿐입니다. 태준은 숨을 골랐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뱉어야 할 시간이었다. 윤서연과 내 아이, 이제 제가 지킵니다. 제 방식대로. 어머니가 다시 한번 그 두 사람을 건드린다면 그땐 진성을 상대로 싸우게 될 겁니다. 설령 그 적이 어머니라 해도. 신 회장은 숨을 들이켰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아들의 손에 쥐어진 진성이라는 칼이 이제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아들의 눈에서 결심을 읽었다. 너 나를 배신하겠다. 이 어미를. 먼저 배신한 것은 어머니입니다. 태주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평생을 지배했던 어머니의 성체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태주는 다시 서연의 빌라로 차를 몰았다. 밤은 이미 깊었고 빌라의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뒤에야 잔뜩 경계하는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다. 누구세요? 나야, 강태준. 문 좀 열어줘. 제발. 문이 열리고 서연이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뒤에는 짐가방 몇 개가 쌓여 있었다. 도망칠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 또 왜 왔어요? 당신 어머니가 한 집 보고하러 왔어요? 아니면 마저 짓밟으러? 태주는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거실에는 아직 민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 그의 말에 서연이 비웃었다. 그래서요? 가서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받으셨어요? 싸우고 왔어. 태준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 내 어머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혼자서는 절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서연이 절규했다.
돈으로 또 날 사려고요? 아니면 당신 어머니처럼 협박하게? 결혼합시다, 윤서연 씨. 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뜻밖의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미쳤어요? 지금 나랑 장난해요?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중대한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말을 이었다. 이건 사랑하자는 게 아니야. 거래를 하자는 거야. 그는 절망에 빠진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는 민호의 양육권을 빼앗으려 할 거요. 소송이 시작되면 당신은 100% 져. 직장도 없고 경제력도 없지. 진성의 법무팀은 당신이 민호를 방임했다는 증거 수백 개쯤은 하룻밤새 만들어낼 수 있어.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을 지켜줄 방패가 필요해. 진성그룹 강태준 대표의 아내라는 법적 지위. 그리고 민호를 내 호적에 올려야 해. 진성의 법적 상속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내 어머니도 감히 당신과 민호를 건드리지 못해. 이것이 그가 생각해낸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돈이나 선물이 아닌 그의 권력 그 자체를 그녀에게 쥐어주는 것.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당신과 결혼을? 당신 어머니가 버티고 있는 그 지옥 속으로 나더러 걸어 들어오라고요? 당신 혼자 두지 않아. 내가 막을 거야. 이미 어머니에게 선전포고하고 왔어.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다. 알아. 날 증오하는 거, 내 가족을 혐오하는 거 다 알아. 하지만 민호를 지킬 방법은 이것뿐이야. 그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혼인신고서와 계약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당신의 안전과 민호의 미래를 위한 계약이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보장하지. 이혼 조건까지 미리 명시해도 좋아. 그러니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남자가 이제 그 지옥의 문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 손을 잡으면 아들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삶은 다시 강태준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 아들의 안전을 사야 하는 기로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지만 차마 그 서류에 손을 대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혼인신고서는 윤서연에게 사형 선고처럼 보였다. 강태준, 이 남자는 6년 전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고 이제는 그 지옥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라 손짓하고 있었다. 신 회장의 아내, 진성그룹의 안주인. 그것은 황금으로 만든 감옥이자 평생을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굴레였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싫어요. 당신과 그 여자 밑에서 숨막혀 사느니 차라리 민호와 함께 도망치다 죽겠어요.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태준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잘라냈다. 어머니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 찾아낼 거야. 공항, 항만 전부 막혔어. 당신이 지금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아이를 유괴한 미혼모가 되고 나는 아이를 되찾으려는 비운의 아버지가 되겠지. 언론은 누굴 믿을까?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한치의 틀림도 없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선택지가 없었다. 결혼은 못해. 그녀가 겨우 내뱉은 목소리는 찢어질 듯했다. 당신을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역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요구인지 알았다. 좋아. 그럼 결혼은 아니더라도 내 보호 아래 들어와야 해. 당장. 그는 계약서를 수정했다. 결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및 공동 양육 계약이야. 민호를 내 호적에 올리고 당신은 민호의 법적 보호자로서 나와 공동 양육권을 갖는 거지. 이 집은 아니야.
내가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가야 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것은 서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타협점이었다. 아내가 아니라 엄마로서의 지위. 그녀는 민호를 지킬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눈물을 삼키고 그를 노려보았다. 민호에 관한 모든 결정은 내가 해요. 당신은 그저 방패일 뿐이야. 내 삶에, 그리고 민호의 삶에 아버지 행세하며 끼어들 생각 마요. 태주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지. 그날 밤 서연과 민호는 강태준의 차를 타고 낡은 빌라를 떠났다.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부촌의 한 저택 앞에 멈췄다. 태준이 처음에 제안했던 한남동 펜트하우스처럼 차갑고 과시적인 곳이 아니었다. 푸른 정원이 딸린 따뜻한 느낌의 아이보리색 2층 집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완벽한 통제 아래 설계된 것이었다. 수십 개의 CCTV, 24시간 순찰하는 경호원, 그리고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높은 담장. 그곳은 안전가옥이자 완벽한 새장이었다. 집은 거대했다. 서연과 민호가 살던 빌라의 몇십 배는 되는 크기였다. 최고급 가구와 가전제품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어떤 것에도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2층, 정원이 가장 잘 보이는 방을 골랐다. 여긴 민호 방이에요. 그리고 전 옆방을 쓰겠어요.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1층을 쓰세요. 이건 공동 양육이지. 공동 생활이 아니니까. 선은 지켜줘요.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첫 며칠간 집 안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태준이 고용한 가사 도우미와 요리사를 모두 돌려보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직접 했다. 민호의 식사를 준비하고 정원에서 함께 흙장난을 하며 놀아주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집 안에서 자신과 민호만의 작은 영역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애썼다. 그녀는 강태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해야만 했다. 강태준은 유령처럼 그 집을 푸어라.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1층 서재에서 보냈다. 그는 회사 일을 그곳으로 가져와 처리했다. 그는 서연과의 약속을 지키려 애썼다. 아버지 행세를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정원에서 웃고 있는 민호에게로 향했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과 한 공간에 있었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서연의 차가운 경고와 아이의 낯선 시선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서투른 방식으로 아들의 환심을 사려 했다. 또다시 장난감을 사들였다. 이번에는 로봇이나 자동차가 아닌 민호의 나이에 맞는 교육용 왕후와 동화책들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거실 한쪽에 조용히 두고는 민호가 발견하기를 기다렸다. 민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새 장난감에 호기심을 보였다. 엄마, 저 아저씨가 또 사왔나 봐. 만져도 돼? 서연은 복잡한 심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시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서연과 태준이 앉고 민호가 그 가운데에 앉았다. 침묵이 식기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민호의 순진한 질문이었다. 민호는 태준의 얼굴과 자신의 작은 송어울 속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아저씨. 응. 태준이 놀라 대답했다. 왜 아저씨 눈이랑 내 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쨍그랑. 서연이 들고 있던 포크를 접시에 떨어뜨렸다. 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의 눈. 6년 전 자신을 무릎 꿇게 했던 그 거부할 수 없는 증거.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서연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민호야,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아. 밥이나 먹자. 아니야. 유치원 친구들은 아빠랑 닮았대. 아저씨, 혹시 내 아빠예요? 아이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래, 내가 네 아빠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절박한 눈빛을 보았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달라는 애원.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야. 그가 겨우 내뱉은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냥 네 엄마의 오래된 친구야. 지금 너희를 잠시 도와주고 있는 거고. 민호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태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밤새 잠들지 못했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태준은 그 집에서 서연을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강인한지 매일 밤 깨달았다. 서연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얕은 잠에 빠졌다가도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며 깨어났다. 그녀는 신 회장의 목소리를 듣는 듯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는 병적으로 보안에 집착했다. 이미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1층까지 내려와 모든 문과 창문이 잠겼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것은 강태준의 가족이 그녀에게 새긴 깊은 트라우마의 흔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안의 평화를 깨는 사건이 터졌다. 늦은 밤 서재에서 서류를 보던 태준은 2층에서 다급한 서연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호야, 윤민호, 정신 차려. 그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민호의 방문을 열자 공포에 질린 서연이 불덩이 같은 아이를 흔들며 울고 있었다. 열이 안 떨어져. 숨을 잘 못 쉬어. 민호는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얕은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6년 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응급실을 전전했던 서연에게 이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119에 전화하려 했다. 태준은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다. 구급차를 부르면 우리 위치가 노출돼. 정신 차려, 윤서연. 그는 당황한 서연을 진정시키고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나 강태준이요. 주치해. 당장 이쪽으로 와요. 10분 안에. 아이가 고열이다. 그는 전화를 끊고 물수건을 찾으며 허둥대는 서연을 붙잡았다. 내가 할게. 당신은 아이 옆에 있어줘. 태준은 평생 누군가를 돌봐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냉정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는 얼음물을 가져와 아이의 몸을 닦아내고 아이가 숨쉬기 편하도록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다. 서연은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울먹일 뿐이었다. 태준은 민호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 쥐었다. 괜찮아, 민호야. 아저씨가 여기 있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아빠라는 단어에 스스로 놀랐지만 지금은 그것을 정정할 때가 아니었다. 곧이어 왕진 가방을 든 주치의가 도착했고 신속한 조치 후에야 민호의 열은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다. 의사는 급성 폐렴 증상이었지만 초기 대응이 빨라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의사가 돌아간 후 동이 틀 무렵 민호는 서연의 손가락과 태준의 엄지손가락을 각각 꼭 쥔 채 겨우 잠들어 있었다. 서연과 태준은 아이의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아 하얗게 밤을 새웠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감쌌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경계심도 한풀 꺾여 있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처음으로 건넨 진심 어린 감사였다. 태주는 잠든 민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아니, 내가 미안해. 그가 낮게 속삭였다. 지난 6년간 당신이 혼자 이 모든 것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것은 거창한 사과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서연의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오만하고 냉정했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밤새 아들 걱정에 지치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는 한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아주 가느다란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원수도 옛 연인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윤민호라는 아이의 아빠와 엄마였다. 윤민호가 알아놓은 그날 밤, 강태준과 윤서연 사이에 얼어붙어 있던 빙벽에 희미한 균열이 생겼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증오하는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려는 아빠와 엄마라는 이름의 동맹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들이 공유한 짧고도 위태로운 평화는 신명희 회장의 분노가 빚어낸 거대한 폭풍 앞에 하룻밤 만에 산산조각 났다. 신 회장은 아들의 노골적인 반항과 감히 자신에게 맞섰던 서연의 오만함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 진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칼을 뽑아들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와 경제지의 한 면이 동일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단독, 진성그룹 강태준 대표, 6년 스토킹에 발목 잡히나? 미혼모 Y씨의 충격적인 실체. 기사의 내용은 악의적이고 정교했다. 6년 전 인턴이었던 Y씨 윤서연가 의도적으로 강 대표에게 접근했으며 임신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챙겨 잠적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5살 아이를 방패 삼아 다시 나타나 강 대표에게 J홀딩스, 태준의 개인 회사의 지분과 한남동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서연을 희대의 꽃뱀이자 탐욕스러운 골드디거로 매도했다. 6년 전 신 회장이 건네려 했던 돈 봉투는 서연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받아 챙긴 것으로 둔갑해 있었다. 서연이 최근 세움재단에서 해고된 것조차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사생활 문란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 대표는 이 모든 협박에 넘어가 이성을 잃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감정적 불안정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사의 결론이었다. 안전 가옥의 거실, TV 뉴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서연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 기사가 아니었다. 신 회장의 치밀한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서연의 사회적 생명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동시에 강태준을 무능한 CEO로 낙인 찍어 이사회에서 끌어내리려는 양동작전을 펼친 것이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태준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 그녀는 자신이 태준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신 회장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었다. 태준의 얼굴은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다. 아니, 분노를 침착함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표님,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3시간 뒤입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강태준 해임 및 직무정지입니다. 신 회장님께서 이미 모든 이사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올 것이 온 것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방역이자 진성그룹의 왕좌를 건 쿠데타였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나와 내 어머니의 싸움이었어. 당신과 민호는
그저 인질이었을 뿐이지. 그는 넥타이를 고쳐맸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모든 걸 끝내고 올게. 서연이 그의 팔을 잡았다. 싸우게요. 이길 수 있어요. 저 기사들 전부 거짓말인데 아니, 태준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진실을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적어도 저들은 진실이 아니라 진성을 지켜줄 왕을 원하거든. 그리고 오늘은 그 왕을 바꾸는 날이 될 거야. 그는 서연에게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집을 나섰다. 진성그룹 30층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태준의 자리였을 상석에는 신명희 회장이 최대 주주의 자격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는 피고인처럼 방 한가운데에 섰다. 신 회장 측근인 한 이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강 대표, 오늘 아침 기사들 모두 사실입니까? 한낱 미혼모의 협박에 놀아나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가를 폭락시킨 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이사가 거들었다. 대표이사의 감정적 불안정은 그룹 전체의 리스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성의 운명을 그런 불안정한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태준에게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미리 준비된 해임 동의안을 낭독하려 했다. 모두 사실입니다.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모든 이사들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신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다. 기사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단, 태준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군요. 그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지금부터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그토록 경멸하는 그 미혼모에 대한 진실을. 태준은 6년 전 그날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윤서연과의 만남, 그녀의 임신. 그리고 저는 비겁했습니다. 제 야망과 진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 때문에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은 신 회장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신명희 회장께서는 임신한 그 여자를 찾아가 돈 봉투와 비행기 표를 내밀며 협박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까지 파멸시키겠다고.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추악한 가족사의 폭로였다. 윤서연 씨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도. 그녀는 홀로 도망쳐 지난 6년간 제 아이를, 진성의 유일한 후계자를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키워냈습니다. 태준은 김 비서가 가져온 또 다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서연의 처절했던 6년간의 생활 기록이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그녀를 보호하려 하자 신 회장께서는 또다시 그녀를 찾아가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오늘 이 기사들은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신 회장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강태준. 신 회장이 드디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 이 어미에게. 네, 어머니. 저는 제정신입니다. 태어나서 지금이 가장 제정신입니다. 태준은 신 회장을 지나쳐 이사들을 향해 섰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감정적 불안정 상태가 맞습니다. 지난 6년간 외면했던 죄책감과 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제 어머니에 대한 환멸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진성을 이끌 냉정한 CEO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사직서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강태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합니다. 신 회장을 포함한 모두가 경악했다. 그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냥 물러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 세웠다. 저는 오늘부로 제 소유의 진성그룹 지분 전량과 제2홀딩스 자산 전부를 강태준이나 윤서연이 아닌 윤민호 군의 이름으로 설립될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단, 그 재단의 모든 의결권은 윤서연 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민호 군을 대신해 행사합니다. 이것은 신 회장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한수였다. 태준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서연과 민호에게 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것이었다. 신 회장이 회사를 차지할 수는 있어도 이제 그녀는 자신의 손주와 그 어미의 견제를 평생 받아야만 했다. 어머니, 태준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다. 어머니는 진성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손자는 잃으셨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원했던 왕국의 모습입니까? 신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을 떨었지만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태준은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명패와 사원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평생을 자신을 올감했던 그 무거운 회의실의 문을 열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나갔다. 안전가옥. 서연은 TV 속보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속보, 강태준 대표, 전격 사임, 혼외자 존재 인정, 파문, 전 재산 기부. 그녀는 진성그룹 본사 1층 로비를 빠져나오는 태준의 모습을 보았다. 수백 명의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도 그는 6년 전 로비에서 무릎 꿇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생 처음으로 자유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버렸다. 그녀와 민호를 위해서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희생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가 쌓아 올린 성벽이 아니라 그가 무너뜨린 성벽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진심을 보았다. 강태준이 없는 진성그룹은 폭풍에 휩쓸린 유령선 같았다. 총수의 사임, 충격적인 혼외자 스캔들, 그리고 전 재산의 사회 환원.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이 사회는 둘로 쪼개졌다. 신명희 회장은 자신이 던진 부메랑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진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아들의 지분을 그녀가 가장 경멸했던 여자인 윤서연의 손에 쥐어주게 되었다. 그녀는 텅 비어버린 회장실, 아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진성이라는 왕국을 지켜냈지만 그 왕국을 물려줄 아들과 그 왕국을 이어갈 유일한 혈육인 손자를 모두 잃었다. 그것은 승리였으나 그 어떤 패배보다도 잔인한 형벌이었다. 강태준의 충격적인 선언은 윤서연의 삶 역시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희대의 꽃뱀에서 비운의 신데렐라로 그리고 막대한 부를 거머쥔 재단의 실권자로 불렸다. 언론은 안전가옥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지만 태준이 마지막으로 남겨둔 보안팀이 그들을 철저히 막아냈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이름과 강태준 그리고 민호의 이야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렸다. 그녀와 민호를 위해 자신을 올가매던 왕좌에서 스스로 걸어나왔다. 그가 보여준 마지막 희생은 6년간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던 증오의 얼음을 깨뜨리는 망치가 되었다. 태준은 이사회 회의실을 나온 직후 서연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가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줘. 신 회장은 더 이상 당신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젠 당신이 신 회장을 건드릴 수 있게 됐지.
이건 속죄가 아니라 내가 6년간 졌던 빚을 이제야 갚는 것뿐이오. 그는 그렇게 다시 한번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서연은 태준이 떠난 안전가옥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진성의 집은 그 거대한 재단. 그것은 권력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굴레였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서울의 마천루가 아닌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해안 마을. 서연과 민호는 그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녀는 강태준이 남긴 재단, 윤민호 재단의 운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 단, 모든 수익은 국내 소외계층 아동 및 미혼모 지원에 사용한다는 단 하나의 원칙만을 세웠다. 그녀는 진성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신 회장으로부터 걸려온 수십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엄마 윤서연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마을의 작은 비영리 단체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민호는 동네의 작은 유치원에 다녔다. 그들의 삶은 6년 전처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에서의 삶처럼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민호는 아빠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엄마의 얼굴의 그늘이 사라진 것을 더 기뻐했다. 서연은 밤마다 꾸던 악몽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신 회장의 목소리를 지워주는 듯 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떠올렸다. 그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 무거운 빚을 짊어지고 그를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저 아저씨 또 왔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작은 집 마당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값비싼 수트나 턱시도가 아닌 낡은 면바지에 셔츠를 입은 남자. 6개월 전보다 조금 야위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 강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길을 잃은 남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민호가 좋아하는 공룡 모양의 과자 상자가 들려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긴 어떻게... 김비서에게 딱 한 번만 물었어.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려고 했어. 태준의 목소리는 예전의 냉정함 대신 깊은 피로와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가지도 서연에게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울에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어. 예전처럼 큰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살 만큼만.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당신이 맡긴 재단 잘 돌아가고 있더군. 전문 경영인 선택 잘했어.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그 침묵을 깨고 태준에게 달려갔다. 아저씨, 나 이거 사왔어요. 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태준은 순간 울컥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6년 전 처음 그가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과 겹쳐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이나 충격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눈을 닮은 아이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민호가 보고 싶어서 왔어. 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천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저녁 먹고 갈래요? 그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태준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될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았다. 서울의 그 거대하고 차가운 식탁이 아니었다. 서연이 직접 만든 따뜻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전부였다. 태준은 젓가락질이 서툴렀다. 그는
평생 누군가가 차려주는 완벽한 식사만 해왔다. 맛있네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태주는 그날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방을 얻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연의 집을 찾았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민호와 놀아주었다. 유치원 하원을 대신해주고 모래사장에서 함께 성을 쌓았다. 그는 서투른 아빠였다. 공을 차다가 넘어지기 일쑤였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목소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존재했다. 그가 6년간 비워두었던 그 자리에 그는 매일 출근 도장을 찍듯 나타났다. 서연은 그런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부와 권력을 잃고 오직 윤민호의 아버지로서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저녁 식사를 마친 어느 날 밤, 민호가 잠든 후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왜 돌아왔어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모든 걸 버렸잖아요. 나 때문에. 태주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버린 게 아니야.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어머니의 욕망, 아버지의 이름. 난 평생 그걸 내 것이라 착각하고 살았어.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당신을 잃고 민호를 잃었을 때 난 이미 모든 것을 잃었던 거야. 6년 전에.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망설이며 거두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으니까. 하지만 민호에게만이라도 아빠가 될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서연은 그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6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그 남자가 이제 그녀 앞에서 가장 약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그의 손을 덮었다. 태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시작의 신호였다. 며칠 뒤 늦은 오후의 해변.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과 태준은 조금 거리를 둔 채 모래사장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들 앞에서 민호가 신이 나서 갈매기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엄마, 아저씨, 빨리 와요. 민호가 소리치며 달려오더니 양손으로 각각 서연과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이는 두 사람을 끌어당기며 그 사이에서 방방 뛰었다. 서연과 태준은 아이의 작은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나란히 섰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6년의 고통과 상처,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교차했다. 화려한 결혼식도 뜨거운 고백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세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완벽한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오만한 CEO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한 여자의 손을, 그리고 제 눈을 닮은 아이의 손을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는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